자, 그러면 갑오 을미개혁 때 이제 했던 내용을 서브노트에서 한번 좀 정리를 더 해볼게요. 자, 227페이지 펴보세요. 서브노트.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1차 갑오 개혁이 있죠. 그래서 그 일본의 간섭 부분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개혁 강요를 했죠. 그래서 노인정 회담을 거쳐서 오지 공사를 통해 조선의 내정 개혁을 강요했고, 그 다음에 1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됐죠. 거기 보면 이제 흥성대원을 섭정으로 해서 1차 김홍직 내각이 이제 수립됐는데, 거기 보면 대원공 계열, 동도서기 계열, 친일파 개혁 등 다양한 정파들이 계속 참여했고, 이때 이제 어용중을 중심으로 동도서기 계열이 제2차 김홍직 내각을 출발하기 때까지 주도권을 장악해서 개혁을 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온건계합파들 중심으로 이제 개혁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정적 폐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군국기무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률을 추진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중국의 연월 폐지하고 개국 연월을 사용했고요. 그다음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고, 그다음 3사 언론기관을 폐지하고 관료제를 개편을 했죠.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해서 근대식 관리임명제도, 일본식 시험제도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경무청을 설치해서 경찰제도를 실시했고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공사노비제도 폐지, 그 다음에 가족제도 개헌, 조혼금지, 가부의 제가 허용, 양자제도 개선 등등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서에 모두 자녀가 없을 경우에 드릴 수 있다. 양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조선시대 양자는 적자는 없고 서자가 있을 때는 계속 드렸다는 거야. 이제 서자를 장자로 세우지 않고 적장자 세우지 않고 그런 주변에서 적자를 들여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봉건적 악습을 폐지했죠. 연자제, 고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폐지시키고 경제적으로 재정의 이도나 탁치하면서 모두 가능하게 하고 신식화폐 장정을 이제 했죠. 근대적 화폐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기존의 상평통보 등 엽전이 외국과 거래가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하고 이제 거래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화폐가 이제 상대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보조화폐로서 이제 백동화, 청동화 이렇게 있고 외국 화폐도 가능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화는 별로 주저하지 못했고요. 상대적으로 값이 싼 백동화를 주저했는데 이 백동화를 너무 안 발렸기 때문에 나중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 화폐 홍역 조항으로 일본 화폐가 국내 그러니까 개항장을 벗어나고 널리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제도 개편해가지고 조세 결납화, 그 다음에 그 결호전 제도를 통해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죠. 결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밑에도 이제 있지만 여러 가지 부세를 결세와 호세로 단순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토지세하고 호세를 단순화시키는 제도다. 그래서 신분제도의 어떤 성격을 벗어나서 근대적 성격으로 바뀌게 됐고요. 잡세력파하고 상호발전 기반을 마련했고 한국제 폐지, 그 다음에 역둔, 두토 같은 면세 조치를 폐지시키고요. 역두하고 둔토는 역둔토라고 하죠. 보통 둘이 합쳐서. 이건 역에 딸려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 때는 역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들은 면세 조치를 했는데 이걸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예. 자, 동양을 통일시키고 상업적으로는 유기전과 금난정권을 이제 폐지시키고요. 유기적의 금난정권을 보부상과 객주의 영업독점 기도와 잡세 수탈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에 상례국을 폐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좀 잘못됐어요. 상례국은 2차 때 폐지됐어요. 2차 때. 자, 그 다음에 상해사의 특권을 부정하고 등등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령 제정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가 점유를 금지했다. 이거 아마 일본인들이지 일본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토지를 확대시키면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은 1차 거부개혁은 갑신정명 정강이나 동학농민군 유구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근대적 개혁안이었고, 그 당시 청일전쟁 중에 시행돼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했다는 거. 일본의 간섭이 적었죠. 자, 2차 거부개혁을 볼게요.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은 그다음 이노우의 공사와 고문달팡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차 김홍지 방효 내각을 수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관 공유 교실로 내정 간섭까지 본격화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청과의 관계를 단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종한테 강제로 이제 독립서공을 발표하게 하고 홍보 14조를 반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앙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중앙관제 개편과 지방관제 개편도 같이 했다. 그래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국내부 기능을 축소하고 중추원을 설치했는데 이 중추원은 실권 없는 내각의 자문기구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추원 간제해가지고 새로운 중추원 간제는 독립협회에 관한 것은 거의 의회와 관련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신중추원 간제를 공포해가지고 또 예전처럼 자문기구 바뀌어버려. 예. 근데 중추원은 요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기록에 보면 계속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종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지방에 보면 이제 종래 8도, 부, 목, 군, 현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의 권한을 축소하고 항해조교를 실시했다. 근데 이제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해조교 실시는 이제 을미개혁 부분으로 옮기셔야 돼요. 예. 요거는. 자, 경제 부분 탁지부, 회계법, 간세사, 징세사를 이제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징세사는 이제 설치했다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설치했는데 지방 확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사법제도는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행정권에 분리해 독립을 꾀했고요. 2심제도를 유지했는데 1심 재판권을 계속 유지하고 2심 재판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 일어나있다. 행정과 분리했는데 이제 그 행정과 분리시켜 경무청 간제로 제정을 했다. 종전에 이제 그 내무부에 있었던 걸 이제 분리시켰다 그런 얘기 같은데, 자 군사제도를 이제 개편한 내용인데 이거 쭉 보시면 되고요. 교육제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뽀셈에 있는 내용인데 이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교육제도 할 때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3차 가부개혁 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쭉 넘어가서 을미개혁 볼게요. 예. 자, 을미개혁은 삼국관서가 일본의 약화를 통해서 이제 해서 그 당시 제3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됐지만 제3차 김홍직 내각은 곧 을미사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제4차 김홍직 내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4차 김홍직 내각 그래서 6.1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추진되는데 거기에 연호제정, 그다음 태양력 사용, 군제 개편, 훈련대를 훼손하고 친위대와 진을 들고요. 소학교 설치, 종두법 실시, 우편사무 개시, 단발령을 공포했다. 예,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10-4번 보면 가보 을미개혁 의의한 게 있죠. 예. 그래서 가는 이제 가보 을미개혁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에 강요된 측면도 있지만 조선의 개화 관료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진행된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자율성론적 입장에서 보면 되겠죠.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왕권을 제어하고 내각중시의 정치를 실시했고 전제군주를 극복했고 과거제를 폐지해 조세 급납화 교도전 제도를 통해서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교도전 제도는 이제 1862년 농민 한제 수주체를 제시했던 조세제도 전면 개편을 더욱 가다듬고 강무 연강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일본의 강요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침략 의도가 반영돼 있었고 농민의 요구한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자주 근대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필수인 국방력 강화나 상호지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계는 타율성론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이제 잠깐 볼게요. 잠깐만, 이게 어디 갔나, 얘가? 어디 살펴보면, 총괄평가를 봐야 된다, 총괄평가. 예. 총괄평가 104페이지. 이거 잠깐만, 이게 현장평가고, 얘가 어디 갔나, 총괄이, 104페이지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 6번째. 예. 자,
여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요? 교종청과 관련된 거예요. 6번 내용은. 그래서 다음 가에 들어갈 간청의 명칭을 쓰고 설치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의 간청의 개혁 내용을 밑줄친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서술해보고 1번이 가간청을 폐하고 폐하고 못하는 것 같은데, 예. 폐하고 설치한 개혁기구를 쓰시오. 자, 고종 31년 6월에 우리 정부 왕명을 받아들여서 뭘 설치했냐? 여기 들어간 교종청이죠. 예. 그래서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패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한 일이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동학당과 관련된 주장 내용들 쓰시면 되는데 뭘 쓰시냐면 이제 부패 부정부패 관리 처벌, 지방 간의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매매 및 소유 금지, 각 고을 아전대 공정한 선발 등등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각 간청을 폐하고 설치된 개혁기구는 뭐죠? 이건 궁극기무처죠. 예, 그래서 궁극기무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보시냐면, 7번 문제 볼까요? 다음 이제, 가해 밑줄친 사건의 정치 배경을 써보고, A에 들어갈 사건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A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개혁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당시 궁중의 중심이요 대표적 인물 그년을 제거하고, 이게 이제, 당시 궁중에 쭉 있는데, 거기 한성신문 편집자 수기 있는데, 한성신문은 일본이 발행된 그 신문이에요. 그 당시 조선의 친일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녀를 제거한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을미사변을 얘기하죠. 을미사변의 정치적 배경은 상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명성화와 칠로파 세력들이 제3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A 사건은 뭐와 관련된 거냐? 요거는 이제 충생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가파천만 생각하는데 아가파천 이전에 실패한 한 번의 탈출 시도가 있었다고 했죠. 이게 충생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충생문 사건 때는 몇 차 가보개혁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3차 그러니까 을미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태양령 및 경량 연호를 사용되고 소학교를 설치하고 뭐 단발령, 우편제도, 그다음 종두법 실시 등등을 이제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조서 발표 당시의 중앙조직과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이러한 개편을 추진할 당시 국제적 배경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육입국조서와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교육입국조서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교육입국조서는 몇 차 가보개혁이죠? 제2차 가보개혁이죠? 그래서 제2차 가보개혁의 중앙조직 개편하고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중앙조직 개편은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안문을 7부로 개편했다. 1번씩 내각으로 개편을 했고요. 지방행정조직은 8도 23부 337군 그래서 개편했고 국제적 배경은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굳어져서 일본이 적극적 개혁을 간섭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0페이지 몇 번 보시면 21번 문제 볼까요? 21번. 자, 21번을 보면 다음은 홍범 14조의 어떤 내용의 일부다. 밑줄친 기획의 지방간제 개편 내용, 그다음 이때 교육개혁 관련된 내용 세 가지 쓰시는데 지방간제 개편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교육 개편 내용은 그 당시 2차 가보개혁이니까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하고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 관제와 외국어 관제를 반포했어요. 그러니까 소학교 설치는 을미개혁이지만 그와 관련된 법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법령은 소학교 관제 2차 가보개혁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자, 29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면 밑줄친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니까 이제 아까 침에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는 경제적 독점권 페이지와 관련된 경제적 개혁 두 가지 쓰시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집에 언급한 것처럼 2차 가보개혁에서 뭐가 폐지됐죠? 유기전이 폐지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리국 폐지했다. 그리고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예, 그 상리국 폐지는 1차 가보개혁이 아니라 2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래서 거기 서브노트를 좀, 뭐냐면, 그 내용을 좀 삭제하고 2차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서브노트가 문제가 있다, 지금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그냥 모든 책이든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모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보충한다고 해갖고 곤초 쓰는 것도 다 찾아놓고 공부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옆에 있는 다른 책과 교차 분석하고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럼 뭐예요? 찾아봐가지고 팩트를 찾아서 곤치시면 돼요. 제 교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찾아보시고 만약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수정을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예. 서브노트도 한번 전반적으로 수정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거. 저는 내년에 이제 그 경기 서브노트보다는 경남 서브노트로 해가지고 강의를 할 거거든요. 경기 서브노트 좋긴 좋은데 좀 객관식용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요. 약간 일부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러면 이제 기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기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기출 2편 118페이지 펴보세요. 자, 11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5번 문제. 가보 을미기억 그 내용도 쭉 있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거기에 보면 5번 보면 가보 을미기억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번 문제 보면 훈련대를 창설하고 사관 양성소를 설치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가보개혁은 전반적으로 군사개혁이 약했죠. 그래서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박용호가 훈련도를 이제 확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관 양성소 설립을 하려고 했지만 박용호의 실력하고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대 부분도 그게 이제 그 을미기역 때 어떻게 돼요? 폐지됐죠. 예, 왜냐면 그 훈련대 일부가 이제 충생무 사건에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착수됨으로써 전혀 근대적 개혁이 아니었다. 전혀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제 틀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일본은 뭐냐면 자율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재정은 탁지부가 관장하고 음보리 합회제도를 실시했다. 맞죠, 이거는요. 그 다음 개국연호를 사용하고 신분의 구분시 임제를 등용했으며 지방 간에 관해 대폭 강화했다. 앞에는 맞는데 뒤엔 틀렸죠. 오히려 사법권을 이제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6번을 보면 가보개혁에 대해서 학계의 자율성론과 타율성론의 논란이 있다. 자, 자율성을 주장한 논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흥성대원군이 실권자로서 개혁을 주도했다. 아니죠. 얼굴마담이었죠. 개혁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 그 다음에 개혁의 실무위원들 개혁파 인사도 구성이 됐고 등등 있는데 3번이 맞을 수 있죠. 예. 그래서 4번은 왜 안 되겠어요? 개혁 중에 일본과 청해 전쟁 중에서 간섭할 수 없었다. 이거는 1차 가보개혁만 한정돼서 얘기할 수 있지 가보개혁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가보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 개혁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가보개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차 가보개혁은 2, 3차 개혁에 비해서 일본의 간섭이 심했다. 아니죠. 요거는요. 오히려 1차 가보개혁은 이제 그 당시 전쟁 중이었고 서양 열강들의 눈치나 국내 여론들은 이제 눈치를 봤기 때문에 좀 약간 소극적이고 반감적인 자세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이 아니라 홍보 14조는 2차 가보개혁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2차 가보개혁은 박정희 내각을 중심으로 소학교나 우체사를 설립했다. 2차 가보개혁이 이제 는 요 관련된 소학교 우체사 관련된 내용은 언제 때 얘기예요? 이거는 3차 때죠. 자, 4번을 보면 3차 개혁에서 김홍직 내각을 중심으로 단발령 당행, 그 다음에 태양력 사용을 추진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맞죠.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보기의 개혁 안에 나타나 있는 공통점은 갑신전변 14개조 내용,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의 12기조, 홍법 14조. 공통점 얘가 있죠? 관리임용제도 개선 같은 인재선발 방식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때 그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정고국조례를 반포했어요. 이게 발음이 안 되네, 제가. 일차 가보개혁 때 정고국조례를 공표했죠. 예. 그래서 그 1차 가보개혁 때 정고국조례를 반포해서 일본식 관리 임용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하급관리 채용시험하고 고급관리 그 채용시험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하급관리 이제 채용시험은 오늘날 말하면 9급 뭐 7급 정도? 요 정도 시험이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것도 보통 시험, 특별 시험제도 했는데, 보통 이제 국어, 한문, 산술 이런 것들 이런 걸 받고, 특별 시험제 기술관들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육 그 공무원 시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도 거의 일제 거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고급관리 채용 시험은 이제 주로 칙인관 같은 이제 좀 높은 주인관 같은 그런 5급 정도 되는 이 사람들 보는 이제 시험 제도죠. 자, 그래서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뭔가 하나 더 보려고 했는데, 네, 5번 문제 볼게요. 129페이지 5번 문제. 저희 129페이지 한국 통사 관련된 5번 문제 있죠. 이 문제는 거의 이제 그 공무원 거의 수준급 뺨치는 문제를 냈어요. 뭐 날짜 변경까지 나오고 막 매치까지 따지고 그러는 건데, 좀 문제가 이게 10년도 문제인데 10년도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 네. 자, 거기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한국 통사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일제 불법적인 한국 침략 과정을 서술한 부분인데, 1편 뭐 고대사 부분, 그 다음에 2편, 3편을 대원국 집정에서 이제 만국까지 이제 쭉 썼던 거죠. 그래서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가는 멜렌도프가 그 섬이 조선의 영토이므로 영국의 강제로 점령을 불법이라고 항의했고, 조선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각국에 호소하여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대답이 공세가 조선의 독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병명했다. 요 가와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 가지문은 이거는 거문도 사건이죠. 1885년에. 그래서 그 당시 그 러시아하고 조선과의 미작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듣고 그때 이제 1차 미작이 때인데, 1차 미작 때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멜렌도프가 그 주소를 내줬어. 러시아에. 영국만 조차를 이제 허용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사전에 정부가 청나라에 누설됐고, 그 당시 청나라 정부가 이제 그 누설되니까 대원군을 이제 석방하고 그때 멜렌도프를 파면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죠. 이제 이 파면된 내용은 그냥 그 전에 항의를 낸 거고,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 영국만 조차한다니까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그 멜렌도프가 주선해갖고 그렇게 된 걸 알고 대원군을 석방하고 파면시킨 거야. 요 도중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민영인이 불이야라고 소리를 외치니까 밖으로 나가자 동양에 숨어있는 자기에 뛰어나 그를 찔러 부상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연회에 참석했던 손님들 모두 놀라 웅성거렸다. 일당은 이때 청당에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민영이 한 명만 부상시킬 뿐 성공하지 못했다. 이때 일당은 누굴 의미할까요? 네. 그 다음 급진기업하고, 그 다음에 청당은 온건기업하죠. 예, 그 민씨정권.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갑신전변과 관련된 거예요. 갑신전변.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일본군이 위해이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우공도를 진격하면서 수대정을 항구 안에 잔입시켜 정원을 격침시켰다. 정약창은 진원을 바꿔타고 항전했지만 수일간의 홍전을 거듭했으며
청나라 수대전 12척이 도망가려다가 일본에 격침되었다. 자, 요거는 청일 전쟁 중에 일어났던 위에이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에이 전투는 1895년 1월에서 2월달까지 일어났던 전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궁중들이 믿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승전을 명하여 국상령을 공포하려 했으나 승지 조병호, 김학진 등이 반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공포하게 되니 비로소 궁중이 물러났다. 그리고 이에 온나라 사람들은 상복을 입었는데 대원군이 왕비의 시신을 난조에 찾지 못했다고 위관장을 결정했다. 자, 이 위관장은 이제 뭐 인형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을미사변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을미사변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모군란 때 이제 혼란 도중에 그때 이제 어떻게 되면 그 병사들의 윈비가 살해됐다 이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차피 시체 못 찾으니까 그 당시 빨리 이제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으니까 뭐냐면 대원군이 그렇게 의관장을 했다 그 내용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민비는 도망가 있었죠. 장호원 쪽으로 자기 친정 집으로. 자, 그래갖고 이제 을미사변하고 이제 뭐냐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되는 게 차이점은 을미사변 때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어요. 언제 장례식을 치렀냐면 2년 뒤에 치는 거야. 그때 대한제국이 공포되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가 무적의 이용장은 칠레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귀국시켰다. 예, 이거 맞죠? 아까 시험에 얘기한 것처럼 잡혀갔던 대원군을 귀국시켰어. 그 다음에 나 사건이 실패해도 도와가자 홍영식을 일본으로 망명 갔다. 자, 이 홍영식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갑신전변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인데 집안도 좋아요. 원래 갑신전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거의 집안이 상당수 이제 금수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영식도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사 시찰단이나 법인사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문물의 필요성도 인식했는데, 이 사람이 우정국 총판이 되었다가, 우정국 기념식 때 이용해서 갑신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고종 호위하다 청구에 피살당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틀렸고, 다 이후에 궁극기무가 설치되어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다.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 자, 위아이 사건은 1895년 1월 2일에서 2월달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궁극기무처는 언제 이제 했냐면 1894년 6월달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궁극기무처 설치해서 1차 가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다 이유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전이죠. 궁극기무처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나 사건 이후에 이봉진 춘생무 사건이 있겠다. 춘생무 사건 기억하시라고 했죠? 춘생무 사건은 요거보다도 이게 1895년 10월달에 일어났으니까 그 이모군란보다 한참 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맞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시기수 나가다라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거문도 사건이 몇 년이에요? 1885년. 그 다음 갑신전변이 1884년. 청일전쟁이 1894년 95년. 이모군란이 1882년인데 순서가 되면 이제 나가 먼저고요. 이모군란이. 그 다음에 나가 그 다음에 갑신전이 먼저고 그 다음 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1번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갑오개혁을 둘러싼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근거편을 좀 볼게요. 기출 근거편. 자, 564번이니까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 자, 133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거문도 사건이 있어요. 1885년에 일어난. 그래서 거문도 사건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 한번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문도 사건 이제 1차 미작을 통해서 거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후에 이제 대원국 기국 부분이 있죠. 그래갖고 다음 장 넘어가면 1334페이지에요. 갑신전변 이후에 고종과 민비는 청구의 내전 간섭을 반발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 제1차 조조미약을 추진했다 실패했다. 1885년에 8월달에 청국의 이훈장은 대원군을 귀국시킨과 어울려 그에 대한 호송 명분 아래
원세계를 파견했는데 그 원세계는 그 조선의 외교와 통상을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간섭을 했다. 그래서 청국의 대조선 종주권을 강화시키는 태도를 나가는 동시에 반청적 태도를 취했던 그 당시 고종과 민씨 청쪽을 견제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대원군을 이제 기국시킨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2차 또 조도 미학을 추진해요. 그래서 대항에서 원세계 이제 국강 폐위 시도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급진개혁파 관련된 인물들 이제 그 면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근현대사라든지 뭐 한국사 책에 보면 급진개혁파와 뭐 온건개혁파 인물들에 관한 설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옥존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예, 급진개혁파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고 집안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갑신전변이 일어날 때는 김옥균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여서 다른 급진개혁보다 좀 나이가 좀 많았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일본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갑신전변이 실패한 후에 그 김옥균이 일본 망명됐는데 일본에서 거의 뭐냐면 찬밥 신세가 지냈죠. 그래서 뭐 상해나 거기 갔다가 이제 암살당해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자, 김홍직은 여기 보면 이제 26세 때 문과에 급제했고 수신사 일본에 파견됐던 인물이고 조선 책략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을미개혁을 하다가 그 민중대에게 돌맞아 죽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아가파천 직후에 신일파에 몰려서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한나라의 총리도 동족의 손에 죽는 것이 청명이니 남의 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리하지 않겠다면서 죽어버려. 예.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친일파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좀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이 사람은요. 어용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건너와서 그 여러 가지 신문물을 보고왔고 그 당시 이제 갑신전변이 일어날 때는 전변을 관여되지 않았고요. 갑오개혁 때 탁지부 대신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김홍식 내각이 무너지면서 보훈에 있다가 피살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민혁익은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거는요. 민혁익은 그 박영호 같은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안도 되게 좋아요. 2차 갑오개혁 때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영해옹적 견해에서 부마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한성순부도 발간을 했고 그 다음 태극기도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민시정권 견제를 받아서 강주 유소 자천됐다가 거기에 신식군들 양성하고 그 중에 일부가 갑신전변에 동원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 이후에 일본 자기를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귀족은 위원을 지내는 친일전인데 그래서 이제 친일파는 이제 좀 찍혔던 인물이에요. 박용호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홍영식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갑신전변 그 내용 중에 홍영식은 이 사람도 이제 명문가 출신으로서 이제 조사 시쳤던 이제 일본의 시찰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이제 그 우정국 총박까지 지냈다가 갑신전변 실패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박용고와 함께 끝까지 호위하다가 청군에 피살당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요 면면들 개화파의 면면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아까 뒤에 넘어서 청일전쟁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1336번을 보면 6페이지 보면 청일전쟁 있죠? 그래서 위해의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1895년에서 1월 20일에서 2월 10일까지 진행됐던 전투인데 뭐 그 중요한 전투는 아닌데 요번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언급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군국 기무처 설치 부분 있죠? 이건 그 전에 있었죠. 1894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6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충생문 사건하고 관련된 거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부분 내용들 그 주침 부분만 좀 보세요. 흥성대원군이 기용한 임무는 대개 남행계열의 노정치가들이며 인재의 보충에 의해서 투옥됐거나 정배당했던 그 정배가 유배당했던 거죠. 유배당한 제수를 이제 석방시키는 조치를 당해했다. 그래서 일부 군인들은 명성황후의 처단을 주장하며 해산을 거부하자 대원군은 명성황후 실종을 사망으로 단정짓고 명성황후상을 공포했어요. 그 내용이 그 한국 통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기초군을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들어가 보죠.
자, 요번에 이제 할 거에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도 한 두세 번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공부하실 때 이제 뭘 보시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사건의 순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순서를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밑으로부터 개혁운동이었고, 반봉건, 반외세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있죠?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동학농민이 일어날 당시에 1890년대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볼게요. 자, 그 당시에는 이 농촌 경제가 파탄됐어요.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죠. 개항 이후에 이제 곡물 상품화 추세 가운데 일본이 이제 곡물 많이 빼갔잖아요. 그래서 양반 관료와 대상인, 지주계층 등 이익을 얻었고 반면에 소농민, 빈민층, 소상인들은 어떻게 돼요? 대거 몰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제 침탈이 나타났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중개무역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조총산민수령 무역정책이 맺어지면서 뭐예요? 직접 일본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잖아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원래 일본 애들은 영국 상품을 가지고 와서 조선에 판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중국 청나 상인들과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왜 단가가 안 맞냐면 자, 청나 상인들은 이제 영국 상품을 상하이나 홍콩에서 가지고 와서 직접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홍콩 상하이를 가져온 것들 다시 일본에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통 단계 한 단계 더 늘어나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갖다 팔더라도 어떻게 돼요? 비싸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당시에는 또 일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이제 물건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일본산 면직물 갖다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정형적 미면 교환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본산 면직물 갖다 팔면서 영국산 면직물 그렇게 잘 안 팔렸는데 일본산 면직물 같은 거 잘 팔리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우리나라 토포 사업이 어떻게 돼? 몰락을 하게 돼.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이 원했던 게 쌀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뭐냐면 쌀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입도선매라고 했고 그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미리 이제 대금을 쌀값을 지불하고 매입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뭐 쌀이 많이 유출되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백성들 생활이 균피해지죠. 그 다음에 지주들이 이제 뭐냐면 소작 경영을 강화시켜서 소득 인상을 하고 그리고 많은 몰락한 그런 농민들은 다시 어디로 가죠? 도시로 가고 유민이 된 거야. 이들이. 특히 이제 어디가 이제 그 약탈을 많았냐면 그 당시 고창지대였던 호남 지역이 약탈이 많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나왔던 배경 중에 그런 일본의 이제 경제 침투, 쌀 약탈, 곡물 약탈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중앙정부의 수탈도 강화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중앙에 파견된 균전산이 균전세를 징수하고 전사 횡포, 지방간 수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균전사는 뭐냐면 이게 원래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간직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농지에 관련된 사무들을 담당했던 지방에 이제 파견된 버슬라치들인데 얘네들의 업무가 뭐냐면 전답을 측량하거나 품질을 결정하거나 양안을 기재하거나 양전 사업을 하거나 등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890년대 전라도 일대에 개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전사를 파견했어.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개간지를 해놓으면 농민들이 뭐냐면 땅을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면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기껏 개간을 해놨더니 균전사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걸 군정 양안으로 편입을 시켜버려. 그래서 거기에 편입시키면 이제 농민 땅이 아니라 뭐야 국가 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어때 소유권을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소유권도 안 되고 지네들이 이제 꼭 먹으니까 어떻게 돼?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군전사와 이제 그 당시 군종 농민과의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전운사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후기 때는 이제 그 조언을 누가 했어요? 경강상인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경강상인들이 이제 자기들 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항 이후에 그 외국 선박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하는 거야.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외국 선박들은 기선이 돼가지고 화물선 뭐 서양식 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목선이야. 그러니까 징계기관을 통해서 만든 이제 그런 기선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이걸 이제 경강상인들이 돈을 만들어갖고 이제 외국 그 성박들을 사기 시작해요. 서양식배들. 근데 그 지네 돈으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 관리들에게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 전운사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이 조세 운반을 효율성을 위해서 기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많았던 거죠. 예. 그런 것들과 이제 겹쳤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 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 균전사를 폐지시키고 전원사 폐지하자. 우리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던 건데, 이건 문제풀이를 더 살펴볼게요. 그다음 지방에 수탈도 많았고요. 그래서 1890년대 보시면, 이 농민봉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라도 일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는 이제 농민봉기가 되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배경을 보면, 무명잡세 징수. 그래갖고 이제, 무명잡세는 뭐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잡세들이 있어. 예, 이런 것도 없애자. 그래서 정부와 관리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의적으로 징수했던 것들을, 뭐냐면, 없애자. 그래갖고 이제, 오늘날 조세 법률주의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조세를 거둘 때 항상 뭐가 있어?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걷죠. 예, 그것이 이제 2차 가보개혁 때도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화를 발행하고 물가가 폭등했다. 이 악화라는 건 뭘까요? 악화는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합력이 확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지대 수탈 및 외세 경제 집투, 지주의 강화. 결국에는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의 생존 위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 농촌에서는 농민 붕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분홍에서 주도했다가 소농이나 빈농층에서도 이제 주도적 변화가 있었고, 하층민들의 봉익이 있었어. 도시 하층민. 포도청을 습격하고 외세와 결탁한 상인들을 공격하고.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9년단이에요. 일회성이야. 그러니까 전국 단위 도 단위도 확대되지 못해. 그건 뭐냐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이. 예. 그래서 흥분돼가지고 뭐냐면 불만이 있어갖고 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 운동은 같은 배경에서 일어났지만 좀 다르죠. 이거는 단순히 9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에 고부단은 조금만 9년 단위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확대돼서 전라도 일대도 확대됐잖아요. 예, 조직화되고 그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죠? 동학교도의 힘 때문에. 동학교도가 예전에 포접제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이런 포접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동학교도와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이제 농민봉기들과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상금 지불과 근대 문물 수용 비용 재정 불필, 지배층이 수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동학교세 확정에서 동학사상과 교단 조직, 특히 포접제 이런 것들이 농민운동과 결합돼서 농민운동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가능했다. 포접제라는 건 뭐냐 하면 거의 뭐냐면 제일 낮은 단위가 뭐냐면 포야 포. 그 다음에 접이죠. 그래서 그 포의 제일 높은 사람 포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접에 제일 높은 게 접주라고 하죠. 그걸 합쳐서 이제 따서 포접제라고 해요. 포접제. 그리고 이제 그 포접제에서 좀 모인 게 대접이고, 대접에서 제일 큰 게 도접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기구로서 충주에 뒀는데 이게 법소라고 해요. 그래서 법소, 도접, 대접, 접, 포접, 포 여기까지 넘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포접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도 예전에 그 19살 때 젊은 접주였어요. 이 사람도 동학교도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조신흥운동을 보죠. 교조신흥운동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 교조신흥운동은 왜 일어났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교조는 누구예요? 동학교도는 최재우죠. 근데 최재우가 혹세무민한다는 이유로 사형당하잖아, 억울하게. 그래서 신원하는 운동이다. 이 신원이라는 건 뭐냐면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일종의 신소제도야. 그래갖고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합법적인 운동이에요. 예, 건국대전에 명시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조정의 신원운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동학교도가 이제 탄압을 받았잖아요. 불법 집단으로. 불법 종교 집단으로. 그래서 이걸 운동을 통해서 뭐라는 종교적인 어떤 공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 그 지방관들이 그 동학교도들 재산을 많이 뺏었어.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초창기 교조 신호운동의 목적은 그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종교적.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주 삼례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훈 집회 겹쳐서 보훈 집회 계기돼 갖고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정치적 집회. 그래서 원래 주도층은 이제 북쪽같이 이제 뭐냐면 지도층. 근데 나중에는 보훈 집회 넘어온 남접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정치적인 어떤 성격으로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처음 집회가 공주의 3례 집회요. 네, 공주 3례 집회. 그래서 1차 이제 고조 신흥운동인데, 그 당시 진짜 이거는 뭐냐면, 동학교인들의 운동을 공인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처형된 교조 체제의 원한을 풀고, 동학교도의 탄압 방지 및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공주에서 이제 그 가가지고 동학교도의 수탈을 막아달라는 걸 요구를 하니까 또 3내에서도 가고 답변을 못 받았어. 왜 못 받았냐면 그때 이제 지방관들이 이거는 지방관 차원에서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쪽 너네 서울 가서 한번 해봐라. 내가 뭐가 힘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2차 이제 서울 복합상소를. 복합상소는 뭐냐면 강화문 앞에서 3일 동안 국왕에게 이제 교주의 신원에 대해서 상소를 올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때 일부 동학교도들이 외국인들 배척하는 글을 교회와 외국 공사관들 갖다 벽에 붙이니까 지방에도 개서가 붙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외국세 간섭과 조조의 강경 탄압을 실패하게 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불길이 무슨 집회로 넘어간 거야? 보훈 집회. 보훈 집회 넘어가기 전에 약간 며칠 전에 금구 집회가 있었어요. 그 밑에. 그래서 금구 집회가 좀 3일인가 4일 정도 좀 앞서 있어. 이 금구 집회는 누가 일으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알려져 있지 않는 동학교도에서 좀 알려지지 않는 그 안에서 그다음 정봉주나 이런 남접지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일으켰던 거야. 그래서 보훈 집회를 열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적 성격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비 집회가 군구 집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부는 어용중을 이제 양호 선무사를 파견해서 설득과 해결을 해오고 군대를 이제 강제 동원하니까 이때 이제 동학교도 자진 해산을 했고요. 그다음 좀 며칠 있다가 이제 보훈 집회가 열린 거죠. 자, 이 보훈 집회는 성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세요. 자, 이 보훈 집회는 1893년 3월달에 최재우가 처형된 날을 기해서 그 당시 동학의 본부가 있었던 충청도 보훈에서 열렸어요. 장례리에서. 그래갖고 이제 동학교도에 직결해갖고 이제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게 보훈 집회가 북쪽이 주도를 했어요. 네, 상당히 정치적 성격을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남쪽으로 넘어가. 그러면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어떤 사회적 목표를 내걸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학 중심의 어떤 농민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게 보훈 집회고요. 탄광오지 탄광오지의 수청과 일본 및 서양 세력의 추출을 요구했죠. 그때 내걸었던 게 그 유명한 척외 양창이죠. 외워두세요. 척외 양창이. 자, 요때 척외 양창의 뜻이 뭘까요? 외와 양인을 쳐보시고 창이라는 건 뭐냐면 대의를 받든다는 거야. 대의. 요때 대의를 받든다는 건 조선의 왕을 받들어 모시자. 조선의 왕에게 충성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동학교도들은 우리 이제 뭐 조선 왕조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조선 왕조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조선 왕조 왜 긍정적으로 봤냐? 조선 왕조는 이제 잘 하려고 했는데 왕이 근데 그 밑에 있는 개화파 관료들이나 이 신하들이 못된 신하들이 왕의 총기를 어리고 총기를 뭐냐면 가지고 정치를 망쳤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는 조선 왕조에 대한 왕의 충성을 했지만 타도의 대상은 누구죠? 개화파 정부야. 그러니까 왕하고 개화파 정부를 동일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학교도의 한계점이 뭐냐면 좀 봉건적이지만 반봉건적이지만 명확하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미장 집회 뭐 이런 것도 있다.
예. 그래서 이 교조신농운동의 의미는 뭐냐? 동학농민운동의 첫 전단계 투쟁으로서 일반 농민과 밀집이 연결되어 이들 계몽시키고 조직화시키려고 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접하고 북적의 내용을 볼게요. 보통 우리가 농민운동사를 이제 할 때 남접, 북적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그 북적은 중심부죠. 지도부예요. 최시원 같은. 근데 이제 북적은 되게 현실 타협적이고 종교지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조신호운동도 종교적 차원에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앙집행부에서는 최시원 같은. 근데 남적은 전라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됐던 건데 현실 개선적이고 사회 참여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필제의 난이나 뭐 뒤에 이제 구파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남접은 이제 송하중, 성장원, 뭐 김계남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요게 이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정봉주도 포함되죠. 전라도 교리들이 중심해갖고 했다. 이들은 정치 투쟁을 선호하며 동학 조직을 반봉건 반일세 투쟁으로 이끌려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뭐 송하준이라든지 김계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봉주라든지 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핵심 세력들이고, 근데 이들이 동학교도에서 차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늘날 말하면 듣보잡이야. 동학교도 안에서는. 뭐가 유명한 거? 송병희, 뭐, 나중에, 최시영, 이런 사람도 유명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밑에 있는 말단 조직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참 일어날 때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가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동학교도들을 정치로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북적은 이제 송병희, 송청미 같은 지도부들이고 교조신호운동을 통해 동학을 합법화, 종교적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이 처음에 1차 봉기하니까 최시영이 뭐라고 했냐면 도로서 나를 지음을 불가능하면서 도를 짓기 위해서 그걸 하면서 나를 반란일으킨 건 나라의 반역이다. 내가 앞장서서 공격하겠다. 그래갖고 별량기를 썼어. 별량기. 그래서 정봉주를 토벌하자. 그래서 1차 봉기 때는 참여하지 않았죠. 사이가 나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하니까 이때는 반외세의 이름 아래 2차 봉기 때 같이 타협을 했어. 그때 중재했던 사람이 오지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좀 말이 많아. 왜냐면 지금 기껏 이제 남적 북적 얘기했잖아요. 마치 대립구도처럼. 근데 이 남적과 북적의 대립구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은 누가 만들었냐?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오지영. 이 오지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40년대 동학사라는 책을 썼어요. 동학사. 근데 이 동학사는 자기가 이제 참여할 때 동학농민운동 참여할 때 썼던 것들 경험했던 거 쓴 건데 이때 오지영의 나이가 20대 초반인가? 그래. 아주 새파이가 어린애야. 근데 얘가 보니까 남적과 북적을 통합을 시켰고 지각을 했는데 그때 그 위치상은 좀 많이 안 된다. 그리고 남적과 북적이라는 것도 오지영의 머릿속에 내피셜 경우가 많다. 그래갖고 최근에 남적과 북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지영이 또 이제 뭐냐면 동학사라는 책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을 기록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팩트를 기록할 목적이 아니라 동학을 소재로 한 뭐죠? 소설이에요. 소설. 그때 그 안에는 팩트도 있지만 거짓말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삼국지 연의처럼. 그리고 그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지영 동학사에 나와 있는 이제 동학농민들 패전개혁안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게 상당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 그걸 분석하는 내용인데 요즘에 싹 빠져 있더라고 많이. 물론 실려 있는 책도 있긴 있는데 왜냐면 오지영이 실려 있는 패전개혁안은 물론 이렇게 실제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동학교도대 그 당시에 이제 요구사항이 아니라 오지영이 뭐냐면 일종의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인 모습들을 적어 놓은 거다. 자기가 원하는 동학교도들에게 바라는 어떤 원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다. 그때 이거는 픽션이다. 팩트가 아니라. 그래갖고 최근에는 요런 문제들이 좀 안 나와요. 최근에. 대신에 이제 조선적 기록이나 그다음에 일본 측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때 의병이라는 건 이제 동학교도 진압하는 양반들, 기독들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왜냐면 얘네들이 상대편이라도 뭐냐면 거짓말 적어놓은 건 아니잖아. 있는 사실을 적어놨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들이 오히려 1차 사회적 기록에서 더 좋지. 오지의 동학사는
그 소수책이고, 기껏 해봐 2차 사료고, 그리고 이제 의미를 두자면 이제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그 입장에 썼다고 했지만 좀 팩트하고 안 맞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약간 부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뭐 교과서에는 남쪽과 북쪽의 대립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를 보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는 그게 이제 4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또 2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교과서 통로는 좀 2단계죠.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 이렇게 해서 1차 봉기는 뭐 반봉건, 그 다음에 아니 반외세, 아니 반봉건. 2차 봉기는 반외세. 그 1차 봉기는 남쪽만 참여했고 2차 봉기는 남쪽과 북쪽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좀 공무원 교재라든지 좀 약간 전문서에서는 이걸 1기, 2기, 그 다음에 3기, 4기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 2, 3기는 1차 봉기에 해당하고 4기는 2차 봉기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구분할 필요 있어갖고 1, 2, 3차 이렇게 해갖고 4기도 구분할게요.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실 때 이제 포인트는 좀 이게 이제 순서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어디 순서 어떻게 진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순서 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몇 시에 우리가 시작했죠? 4시 10분에 시작했죠? 4시 5분이야? 지금 몇 분이야? 더 할 때 됐는데, 더 한번 해. 제가 이제, 더 할게요. 네. 자, 거기 동학농민운동 전개는 이제 06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일단 탄광오일 수척, 민주정권 폐단과, 타도와 봉건제도 폐단 시적.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봉건제 폐지, 친일정권 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자, 그러면 1기를 보면, 고부밀란 시기죠. 고부밀란. 이 밀란이라는 표현도 좀 정확히가 않죠. 이걸 이제 나는 별로 좋은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반란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교과서에는 밀란보다는 고부봉기라고 돼 있어요. 고부봉기. 그러니까 고부봉기로 곤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고부봉기는 왜 일어났냐? 발단 배경을 보면 고부군선 조공각의 행포와 삭제에 대한 대항이죠. 원래 이 고부란 지역은 이제 저도 이제 그 고향이 고부거든요. 예, 지금은 정읍군 고부면 이렇게 있어. 정읍시에 속해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고부가 지금은 면이지만 조그만 면이 아니에요. 지금 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고창하고 부안 지역 있죠. 여기를 다 합친 게 고부야. 그래서 고부란 말도 고창과 부안을 앞 끝자 따가지고 고부였는데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이제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이제 요때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니까 뭐냐면 조선시대처럼 고려시대처럼 이게 강등돼 버린 거야. 군에서 면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고부는 전라도 일대에서 제일 곡창지대였고 그 당시 조봉갑이 이제 부임하면서 약탈을 했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뭐 세금도 뜯고 그 대표적인 게 만석포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수세를 강제로 징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세금을 걷었어.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아들이 이제 뭐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말대꾸 했다. 그러면 불호세 해가지고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뭐 공독비 만든다고 세금 뜯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 참았어.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인기가 있으면 떠날 거다 생각해갖고 근데 요게 계속 있다 보니 조건각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임해달라고 이제 뭐냐 신청하고 원래는 저쪽 익산 지역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왕이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남들 다 중앙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고부군수 하겠다고 자처해가지고 더 하겠다니까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임을 시켰는데 이 유임 소문을 듣고 이제는 봉기한 거야. 못 찾겠다. 이거 한 번 더 고생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주도했던 그 고부봉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봉주와 김계남 같은 이제 동학교두들이죠. 이들이 이제 할 때 작성한 게 뭐냐 사발통문을 작성했어요. 사발통문은 그 한번 교과서나 그런 데도 보실 텐데 어떻게 이제 했냐면 통문이라는 건 널리 이제 사람들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가 내용들을 이제 알린 내용들 적고 그 다음에 그 사발을 얹혀가지고
요 주변에 쭉 뭐냐면 이름을 적어 연설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모자를 알 수 없게. 예. 그래서 원래 사발통모는 요때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예. 다시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잠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 이제 적어놓고 거기에 이제 사발 딱 얹고 이게서 뭐냐면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연설을 해서 그거는 뭐냐 주모자를 알 수 없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사발통모는 원래 동학교도들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푸셈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야? 보부상들이 주도했던 통문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발통문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는 제가 사발통문 내용 적어놨나? 안 적었네? 이때 이제 사발통문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봉감을 호소하고, 군기창과 하약골을 점령하고, 군수에게 압착해 인민에 빼앗은 탄간 오리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전주성을 점령하고 경사, 서울로 향할 거, 서울에 있는 개화파 정권을 쳐내겠다. 그러니까 사발통문에 있는 1차 봉기 때부터 단지 고부 지역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여기를 통해서 뭐죠? 전라도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다는 거야? 저쪽 서울까지 해갖고 일종의 전국 차원에서 확대시키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이제 고부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전국의 부패한 관리들 척결할 목표로 일어났죠. 자, 일단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정봉준이 가나를 습격하고 14개주 요구 사항을 이제 하죠. 이 정봉준은 이제 몰락한 양반 계층 잔반 출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찍부터 이제 봉건사의 문제에 어떤 의식을 자극해서 농민운동을 이제 확산시키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일단 문제가 됐던 고부군수 조봉감을 이제 파면하죠. 그리고 아넥사 이용태를 파견해. 그래서 이제 아넥사 이용태인데 아넥사라는 사람은 이제 예전에 밀란이 일어나고 나서 민심을 수습할 목적으로 이제 파견한 관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밀란의 원인을 동학농민운동으로 타서 돌리고 봉기 참여자 주모자들 색출해서 해요. 마을 약탈하고. 그래서 아넥사 이용태 행포에 화가 난 정봉주, 송하중 이런 사람들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봉기하면서 제2기로 넘어가죠. 이때가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보국감민 제폭구민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보국감민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여긴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여기고 그 다음에 제폭구민은 뭘까요?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이제 활동 내용들을 보면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창의문 이제 무장에서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이는 무장에서 이제 가서 창의문을 공패. 그래서 이제 동학교도들의 민시정권의 탐욕과 이에 영연의 지방관리 종민수탈을 준연하게 꾸짖고 자신들의 의거가 보국안민을 하기 위한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창의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동학교도의 무장 창의문이 있죠? 좀 눈에 발라두세요. 예. 그리고 나서 김제를 거쳐갖고 백산에 가죠. 백산. 자, 이 백산이라는 것은 원래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백산이는 원래 없었던 조그만 야산이었는데 왜 백산이라는 지명이 생겼냐면 그 당시 이제 사람들 뭘 입고 있었죠? 신옷을 입고 있었죠. 농민들은 이제 무기라 봤자 별로 없어. 죽창 그다음에 죽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곡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이제 간 거야. 특히 죽창이 많았죠. 만들기 쉬운 거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산에 보였는데 멀리서 보니까 서 있으니까 뭐예요? 뭐만 보여? 죽창만 보여. 죽산이요. 앉았더니 뭐만 보이죠? 신호가 뭐예요? 백산이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서 있으니 백산이요. 앉았으니 죽산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 산이 뭐가 되니 백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백산에서 이제 호남 창의소를 조직하고 나중에 지도부를 결정하고 4대 강령과 경문을 공포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중 위소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백상맹약의 4대 강령이 그 밑에 있죠. 잠깐 보세요. 백상경문하고 4대 강령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자,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해라.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군사를 몰아 서울 쳐들어가 경기를 모두 없앤다. 자, 이때 4대 강령인데 여기에도 보고관민, 제폭구민, 척의 양창이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드러났죠. 1과 2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보고관민. 그다음 3은 척의 양창이와 4의 제폭구민.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3번 항목에서 1번을 물리치자. 이건 뭘 확인할 수 있죠? 반외세.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봉건이지만 일부 반외세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세가와 기조가 없앤다는 측면에서 반봉건적 성격도 강하다. 근데 아직까지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이 상당히 좀 더 강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농민봉기 전국가의 백상 경문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수능이나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백상경문은 그 고을 단위에 고집된 농민봉기가 아니라 여러 지역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와 개화파 정부와 정면전을 벌이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군구 원평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반 농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다음 전라 감영군, 지방군들을 향토론 전투에서 격파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들이 경군은 이제 지방에서 파견된 부대야.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된 부대인데, 이때 이제 그 양호 초토사로 왔던 사람이 홍계원이야. 홍계원을 유인을 해서 그 당시 항문전 전투에서 격파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12개조 기율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중앙군이 격파당했으니까 농민군한테 그때 이제 누굴 끌어들이려고요? 고종이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오자고 하니까 이제 그 고종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주변에 말렸어. 잘못하면 외세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근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냐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그 군대 파견하기 전에 탱진조약에 입각해가지고 누구한테 통보했어요? 일본한테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예전에 얘기했지만 탱진조약에 입각해서 통보를 했지만 통보받은 국가가 군대에 파견하는 내용은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탱진조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국제적 그 명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무슨 조약을 끌어갔죠? 재물포조약. 그래서 재물포조약에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군대 주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 끄집어낸 거야. 그리고 나서 탱진조약을 준해서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주 내용은 그 재물포조약.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탱진조약을 준해서 적용한다. 그 내용을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외세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외세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갖고 전주 하약을 맺게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예전 나왔던 건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청일 양군의 어떤 철병 요구, 그 다음에 농민군과 타협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맺었던 게 이제 전주 하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주 하약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한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좀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그 좀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이제 전주 하약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군역, 항곡, 전세 3정은 통평의 예로서 준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하가 맺고, 그 다음에, 일단 전주성을 점령했었죠. 그때 이제 전주성을 이제 강군에 내주고, 했는데, 해산을 했는데, 요때 해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이제, 각지에 이제 뭘 세우죠? 직강을 세우고 여러 개혁 정치를 하다가 누가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이제 침입을 해갖고 하니까 2차 봉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2단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로 넘어가죠. 3기. 자, 전주 하약 이후에 이제 3기 폐전개혁은 시행기인데 자, 한 5달 정도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폐전개혁의 이제 12개조 내용을 그 내용을 보면 전주하약은 이제 홍계학이 이제 했어요. 홍계학이. 그래서 근데 홍계학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전주합의 내용을. 근데 이제 있다가, 그때 전라감사 새롭게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학진. 예. 그래서 신의 전라 관찰사의 김학진하고, 그 다음 정봉주가 전라 감영에서 만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청일 양군의 개입 이었다. 전라도 일대 치안 복구를 위해서 간민이 서로 합의할 것이라는 방도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김학진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정봉주와 약속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개혁을 할 때 지지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직강소를 설치했죠. 그래서 이 직강소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전라도 일대 53개 군현에 직강소 설치했는데, 물론 직강소가 이제 설치됐다 해서 모든 지역에 설치된 건 아니에요. 그 나주 일대는 제외예요. 나주는 그 당시 누구가 양반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직강소 설치하지 못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나주에서 이제 뭐냐면, 의병들이 일어나. 이때 의병은 좋은 의병이 아니죠. 양반들이 민복을 조직을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동학도들 탄압을 한 거야. 일본군하고 강군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직강소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일단 개혁을 시청하는 민정자치기구로서 농민의 한권을 구해서 농민의 어떤 지방 권력기구 설립을 의미하고요. 신분제 폐지, 삼정의 개혁, 고지체의 무효화, 지주지 개혁, 조세 징수, 치안 유지 같은 패전 개혁을 담당했고, 봉건적 토지 소유 경계 폐지, 신분적 계급질서 해체 등 같은 조선을 봉건사의 근대사에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직강소 강령 12개조 내용을 보면 인명을 함부로 죽이는 자는 벤다, 행포한 보호배를 엄장한다, 농군의 두뇌법을 장려한다, 토지를 평균 분작한다, 백정머리에 패댕이를 벗기고 갓을 세운다 등등등이 있어요. 예, 이런 개혁 정치를 이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양반들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죠. 일단 신분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다. 그래갖고 반발이 많고, 특히 민복은 위병을 익혔어. 이렇게 동학군들 전투에.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정부군하고 일본군 합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학군들 찬압을 하기 시작한 거야. 특히 어느 지역이 많았냐면 제일 보수적인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나주 지역 있죠. 예, 나주 지역에서 이제 있다. 그래서 나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강소 설치도 못했어요. 이제 양반들이 너무 세가 강해서. 자, 그 다음에 사계를 보자. 2차 봉기. 자, 2차 봉기는 그 앞에 1차 봉기에 달리 이게 반봉건이 아니라 반외세죠. 그래서 1894년 9월에서 이제 12월 달까지 했는데, 이때는 남적과 북적이 합세를 하죠. 그래서 일본 침략에 대항한 항일 구국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이 됐고요. 그때 이제 개화파 정부의 타도가 있죠. 그때 이제 발달된 사건이 뭐예요? 청일전쟁 후에 내전 간섭과 일본이 어디를 점령했죠? 경북군 점령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예전에 1차 봉기 때 참여하지 않았던 북적 세력이 같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삼내역에 직결한 남적과 송병이 주도로 이제 청산에 직결한 북적이 논산에 직결해갖고 공주 쪽 오는데, 공주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고개 중에 하나가 우금치가 있어. 그래서 우금치에서 정부군하고 일본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우금치 전투는 말이 전투지 실제로 학살이야, 학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정보군은 일본군 해봤자 1000명, 2000명? 근데 그에 대해서 농민군은 거의 한 10만 명쯤 되는데, 그때 이제 싸웠는데 일본군은 거의 안 죽고 농민군은 수명 명씩 학살당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관총, 대포, 그 다음에 소총, 일본식 장총.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학교 교도들은 하승총 가지고 있어요. 하승총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10명 다 1명? 다 뭘 들고 있어요? 죽창 들고 있었어요. 예. 하승총은 100m에 해서 유효사거리인데 저쪽 소총은 500m야. 그러니까 얘네들 일본군 1명 죽이려면 100m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100m 안에 들어오기까지 소총과 기관총 사이를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금치 전투와 그 다음에 논산 항하단 전투에서 패배한 1년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교도는 어느 쪽은 뭐냐면 전라도 나주 쪽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군들이 그 당시 청일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동학교들이 이제 폐단병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본군 이제 연대 무슨 연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소탕 여단인가 연대인가 한 3천 4천 명 동원해가지고 토끼 모리식으로 전라도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세운 거야. 그래서 청군하고 차단을 하려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쫓기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 얘네들 잡혀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항복하도 이제 죽여. 총살을 시켜. 어떻게 시키냐면 고통스럽게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 파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쓰는 게 있어. 지금 비 오잖아요. 비 올 때 이 갑자기 쓰는 거 있죠. 거기에다 이제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막 타가지고 막 죽고 고통스럽게. 그 다음에 작두 아시죠? 작두를 이제 얘가 일본 애들 작두를 좀 애용하는데 목을 자르는 데 사용해요. 원래 작두는 목 자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곡식 자를 때 쓰는 건데 이 작두의 목을 내미게 하고 자르는데 그러니까 자르는 걸 자기가 안 시켜요. 이제 자기도 그러니까 동학교도 잡혀온 종학교도 한 명을 자르게 너 살려주겠다. 그래갖고 마지막 이제 남으면 동학교도 너 와 하면서 해갖고 자기 이제 마지막에 잘라버리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동학교들을 죽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 계합파 양반 연합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타도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송하준이라든지 김계남이라든지 그다음 정봉주 이런 사람들 다 체포당해서 죽게 되죠. 예. 패전개혁안 12개조 보죠. 예전에 패전개혁안 12개조가 이제 공공육 기출문이 나왔는데 2000년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학계에서 많이 많다고 했죠. 이게 출처가 동학사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도 이제 뭐냐면 있으니까 볼게요. 예전에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반봉건과 반외세를 구분해야 되는데 1번을 제외하고 10번을 제외하고는 다 반봉건이야. 2번부터 해서 10번을 제외하고는 다 반봉건이고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건 뭐겠어요? 반봉건이겠죠. 예, 반외세겠죠. 이것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좀 1번 보면 동학도는 정부와 완화를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서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 거친 정부의 활동인데 협력한다. 그리고 거기 이제 탄광오리와 그 재산을 조사하여 엄징하고 그다음에 행포한 부호들 엄징하고 불량한 유인과 양반들 무리들 징별하고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7종의 천인참배를 한다. 7종의 천인참배는 뭐냐면 백정, 장인, 기생, 노비, 숙녀, 무당, 판수, 강대 이들을 7종의 천인참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하고 무명잡세를 폐지하고 관리의 지별을 등용하고 인재를 타파하고 그 지별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거.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하고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하의 것을 무효하고 토지를 평균 분양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봉건적 계층의 어떤 신분제도 철폐에 관련된 내용 가보개혁에 관련된 것은 매일 것 4조, 5조, 6조, 7조, 9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봉건적 정치 형태를 개량하는 거는 2조, 9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의 봉건적 폐단을 개혁하는 것은 여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8조, 11조, 12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8조는 가보개혁에 반영이 됐죠. 그래갖고 무명잡세가 일체 폐지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세를 폐지시킨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조세 법률주의 입각에서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포함됐던 거고, 자,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한할 것을 무효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농가 부채가 많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평균을 분작한다. 여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토지의 평균 분작은 이제 첫 번째는 토지 소유권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경작권의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서류들 교차 분석한 결과 소유권보다는 경작권. 왜 경작권이 그 당시 누구한테 특정인들이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민족의식은 이제 반외세는 10조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했고, 그 경제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동학사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동학사 내용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동학농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12년에, 요게 이제 뒷장 330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하냐면 정부나 그 다음에
조선정부 1번,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들을 진압했던 양반들의 의병 관련된 기록들인데 요 내용도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항목별로 정리해놨고 다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제 다 발췌한 게 아니라 그 한국사 9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 놓은 거야.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그래서 이것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는 9편에 있는 내용을 그 주제별로 각각 이제 정부나 1번 그 다음에 의병들의 기록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되고 거기에서 그 항목들을 이제 주장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 당시 이런 형식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각각 기록들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정리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 예.